여기 궐의 가장 깊고 어두운 창고 네자시에는 이름조차 사치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이라 불렀습니다. 달콤한 유자 향기와 단단한 성품을 가진 아이라는 뜻이었지만 당시엔 그저 비천한 이름일 뿐이었죠. 성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매일 아침 창고 문을 열 때 쏟아지는 먼지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존재. 하지만 모두가 그를 먼지 취급할 때 단은 먼지 속에 비친 사람들의 욕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실의 비단 소강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판관은 노비들의 등을 채찍으로 후려치며 도둑놈이 누구냐고 소리쳤죠. 맺을 소리가 창고를 채울 때 단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글을 몰랐지만 대신 창고벽에 수치로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두었습니다. 단은 말했습니다. 판관날이 동쪽 창가에 고인 빗물 자국이 어제보다 깊어졌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비단 더미 위로 기름병을 엎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얼룩을 숨기려고 저 구석 궤장 밑에 비단을 밀어 넣으신 걸 보았습니다. 판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단에게 장부는 종이가 아니라 궐을 오가는 이들의 발자국과 흔들리는 눈동자였던 겁니다. 단에게 궐은 향기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경왕후에게 가야 할 서찰이 연못에 빠져 글자가 번졌을 때 전령궁녀는 목이 달아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은 그 젖은 종이를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이건 강원도 정선의 당나무 종이군요. 그리고 먹향에서 은은한 매환의 음이 납니다. 단은 알았습니다. 그건 왕비의 안부를 묻는 친정아버지의 눈물 어린 편지였다는 것을요. 단은 내 자식 구석에서 가장 비슷한 종이를 찾아냈고 번진 글자 위로 따뜻한 위로를 덧입히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복원한 것이었죠. 그때 단은 깨달았습니다. 궐 안의 모든 서찰은 사실 누군가의 간절한 살려달라는 외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선왕의 비, 명경왕 대비가 내자시를 들렀습니다. 왕 대비의 눈에 들어온 건 금이 간 찻잔 하나였습니다. 내자시 노비들이 나태해져 감히 내 잔을 깨뜨렸느냐는 호통이 떨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단이 잔을 양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마마, 이 잔은 깨진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를 평생 품어온 잔이 그 온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몸을 연 것입니다. 마치 임금을 위해 평생 속을 태우신 마마의 거룩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흉터를 금으로 메워 마마의 세월을 더 빛나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경왕 대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궐에 온 지 수십 년,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할 때 자신의 고독을 훈장이라 불러준 이는 이 노비 소녀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를 중궁으로 보내라. 저 아이는 물건을 세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읽는 자로구나. 왕대비의 한마디에 단의 신분이 요동칩니다. 거친 삼배옷을 벗고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고운 명주옷을 입습니다. 13살. 쌀자루를 나르던 손으로 이제는 왕비의 눈물을 닦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궁전은 내자시 창고보다 훨씬 더 춥고 비밀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요. 이제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성주와의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궁전에 발을 들인 단을 기다린 것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기존 상궁들의 텃세였습니다.
내 자식 쥐새끼가 어디서 중전마마의 몸에 손을 대느냐며 상궁들은 단에게 권례의 가장 힘든 자빌들을 몰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은 묵묵히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상궁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던 복잡한 약재 관리나 청결 상태를 단 하루 만에 완벽히 정리해 버렸습니다. 상궁마마님, 이 약재는 습기에 약해 서쪽 방에 두시면 안 됩니다. 어제 마마님의 기침 소리가 깊으시기에 제가 미리 도라지를 꿀에 재어 두었습니다. 중전 마마를 모시려면 상궁 마마님의 기운부터 차리셔야지요. 단은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의 필요를 먼저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실력이 곧 관력이 되는 궐의 생리를 단은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경왕후는 친정 가문의 비극 이후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수라상에 오르는 산의 진미도 그녀에겐 그저 죽은 고기 조각일 뿐이었죠. 임금 또한 이를 걱정하며 수차례 수라간을 꾸짖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단은 수라간 대신 작은 화로를 가져와 중전의 처소 마당에서 직접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아주 투박한 보리밥과 된장 주각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거래 어찌 이런 미천한 음식을 들여오느냐 묻는 중전에게 단은 대답했습니다. 마마, 기억하십니까? 마마께서 가래를 올리시기 전 친정집 뒷마당에서 몰래 드셨다던 그 냄새입니다. 거래 화려한 맛은 마마의 목을 조르지만 이 투박한 냄새는 마마의 기억을 숨쉬게 할 것입니다. 된전 끓는 냄새가 중전의 코끝을 건드리자 억눌려 있던 유년의 기억이 터져나왔습니다. 중전은 마침내 한 숟갈을 입에 넣었고 그제야 마른 눈물을 흘리며 밥을 삼켰습니다. 단은 위장이 아니라 마음을 배불리는 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성주께선 학자들과 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는 고독한 싸움이었으나 조정 대신들은 사대주의에 어긋난다며 왕의 앞길을 막아섰죠. 임금이 분노로 붓을 꺾던 밤, 단은 차를 들고 편전에 들어겠다가 왕이 바닥에 던져버린 파지들을 보게 됩니다. 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있지도 않은 소리를 모양으로 담겠다니 다들 비웃는구나. 라는 왕의 말에 단은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글을 모릅니다. 하지만 내자시에서 물건을 셀 때 저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건 모양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만드시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따뜻한 약속이 아니옵니까? 약속이라는 그 한마디에 임금은 멈췄던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만 명의 학자도 해주지 못한 말을 노비 출신의 소녀가 해낸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궐마당을 청소하던 단 위로 큰 우산이 드리워집니다. 국사를 논하던 임금이 직접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는 것은 종이뿐만이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도 젖으면 무거워지는 법이다. 단아, 네가 내 젖은 마음을 말려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의 비바람을 막아주마.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자경왕후의 눈에 비친 것은 질투가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 예민하고 고독한 왕을 지켜줄
유일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안도감 말이죠. 하지만 평화는 짧았습니다. 단의 존재가 커질수록 궐 내의 권력 지형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곳의 꽃이 향기를 풍기자 그 향기를 실기하는 벌레들이 독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비의 때를 벗고 수원으로 책봉된 단. 하지만 그녀의 옷이 화려해질수록 궐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후궁들이 모이는 달의 회자리에서 양반 출신 소용이 씨는 대놓고 단을 무시했습니다. 천한 것에 손이 닿으면 옥잔도 금이 가는 모양이다 라며 단에게만 금이 간 찻잔을 내놓았죠. 단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찻잔을 소용이 씨의 것과 바꾸었습니다. 마마, 찻잔의 금은 흙이 부족해 생긴 것이나 사람의 금은 마음이 부족해 생기는 법입니다. 제 몸의 냄새는 씻으면 사라지지만 마마의 입에서 나오는 악취는 무엇으로 씻으시렵니까? 전하께선 화려한 옥잔보다 맑은 물이 담긴 잔을 더 좋아하십니다. 단의 단호한 한마디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궐 안에는 중전 자경왕후가 누군가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단의 처소에서 저주용 인형이 발견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단은 옥사에 갇혀서도 당황하지 않고 인형을 묶은 붉은 실의 매듭을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매듭은 궐내 서고에서 쓰는 팔자 매듭입니다. 내자시 비단은 이런 매듭을 쓰지 않지요. 또한 이 종이는 작년 가을 소용 이씨 마마의 처소로 나갔던 종이입니다. 종이 구석의 얼룩은 마마께서 즐겨 쓰시는 연지가루입니다. 단은 창고 관리인의 눈으로 범인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임금은 단에게 정일품 온빈이라는 훈계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노비였다고 말하나 나는 네가 이 나라의 어떤 대신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안다. 따뜻할 온자를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는 나를 끝까지 지탱해다오. 자경왕후의 침소는 향냄새와 양냄새로 가득합니다. 죽음을 앞둔 왕후는 온빈을 가까이 불러 주변을 물리곤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다나, 궐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곳이라 했다. 하지만 너는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었지. 이제 내가 전하와 이 나라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내 아이들을 너의 품에 맡기는 것이다. 온비는 눈물을 참으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만류했지만 왕후는 단호했습니다. 진평을 보아라. 그 아이의 눈 속엔 불이 산다. 법도가 무서워 내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했던 이 어미를 대신해 너의 천한 신분을 방패 삼아 그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다오. 왕비는 신분 때문에 엄격해야 했지만 노비 출신인 온비는 오히려 그 덕에 왕자들에게 살가운 온기를 줄 수 있다는 역설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자경왕후가 승하한 후 온비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때려놓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주는 이를 허락했고 그날부터 온빈의 처소는 자경왕후가 남긴 적자들과 온빈이 낳은 서자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온빈은 이 아이들을 키우며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유독 추운 겨울, 궐 안에 지독한 고뿔이 돌았습니다. 자경왕후의 막내 왕자가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궐의 의관들은
후궁의 자식들보다 적통왕자의 진료를 우선시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온비는 의관들을 물리고 직접 약탕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약을 다리며 행여나 아이들이 놀랄까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이 펄펄 끓는 자경왕후의 아들을 자신의 품에 꼭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땀으로 젖은 아이의 옷을 수십 번 갈아입히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귀한 꿀물을 조금씩 흘려넣어 주었죠. 자신의 친자식들이 옆방에서 잠투정을 부려도 그녀는 고열로 신음하는 왕후의 아이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인들이 마마 이제 좀 쉬시지요 라고 만류해도 온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나를 믿고 지켜보고 계신다. 아이의 손끝이 이리 차가운데 어찌 내가 눈을 붙이겠느냐. 아이가 마침내 열이 내리고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온빈의 얼굴이었습니다. 또한 온빈은 먹을 것 하나를 나누는 일에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수라간에서 귀한 과일이나 떡이 들어오면 그녀는 아이들을 마당에 둥글게 모아 앉혔습니다. 보아라, 이 사과 한 알이 빨갛게 익기 위해선 햇살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단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누구 하나 잘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어야 비로소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법이란다. 그녀는 과일을 똑같이 나누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며 형이 동생의 입에 먼저 넣어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자경황후의 아이들은 온빈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온빈의 친자식들은 적통 형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모셨습니다. 궐 안의 차가운 벽은 온빈이 매일 밤 피워 올린 화로의 온기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진평대군 또한 온빈의 이런 차별 없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진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성정이 예민하고 날이 서 있었으나 온빈은 그를 대할 때 유독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진평이 공부에 지쳐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으면 온빈은 직접 그린 따뜻한 미음과 함께 그의 방을 찾았습니다. 대군, 책 속의 글자보다 귀한 건 대군의 몸입니다. 마마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 미음을 직접 불어 대군의 입에 넣어주셨을 겁니다. 제가 그 손길을 대신하니 부디 마음 편히 드십시오. 진평은 온빈이 건네는 미음 한 그릇에서 비로소 어머니라는 존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성주의 말년, 그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안질로 인해 평생을 바쳐 만든 글자조차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자신이 만든 세상이 사장될까봐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온비는 왕의 야윈 손가락을 잡아 모래쟁반 위에 글자를 하나씩 쓰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며 내가 허상을 쫓은 것은 아니냐 묻는 고독한 왕에게 온비는 자신의 입술을 왕의 손끝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전하, 제가 전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느껴지는 이 입술의 모양을 보십시오. 전하의 글자는 차가운 종이 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 전하를 부르는 제 숨결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글을 배워 전하의 눈이 되어드리고 전하가 잠드신 후에도 이 글자가 조선의 모든 백성을 깨우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임금은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안심하며 온빈의 어깨에 기대어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다나. 그 한마디는 조선을 사랑했던 한 인간이 건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모두 지고 조선은 별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진평대군이 정변을 일으키기 직전의 밤, 무장한 그가 온빈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엔 이미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었고 눈엔 광기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마, 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제가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칠 때 마마도 저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온비는 진평의 피 묻은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평아, 내 어머니 자경왕후께서 내게 남긴 유언은 네가 왕이 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네가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지. 네가 누구를 죽이든 너는 여전히 내 품에서 울던 내 아이일 뿐이다. 부디 네 손에 묻은 피보다 백성의 눈물을 먼저 닦는 왕이 되겠다고 약속해다오. 진평대군은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빈의 이 자애로운 중재는 훗날 새로운 왕이 된 진평대군이 온빈 해씨의 자식들을 끝까지 지켜주게 만든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한 후 온빈은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정일품의 예우를 마다하고 작은 초가삼간에 머물며 마을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궁궐에 사셨느냐 묻는 아이들에게 온비는 거친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방보다 귀한 건 사람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란다. 할머니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분들을 모셨지만 그분들이 가장 원했던 건 너희처럼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줄 사람뿐이었어. 온비는 성주께서 남기신 글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백성들의 입을 통해 그 글자가 살아 숨쉬게 하였습니다. 60의 나이로 기력이 다한 온빈의 임종 소식에 위엄서린 왕의 의복을 입은 진평대군과 수많은 왕자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왕의 손을 잡으며 온비는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마, 전하, 이제야 저 문 밖까지 저를 마중 나오신 그분들께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 자경왕후 마마께서 맡기신 아이들도 성주 전하께서 밤점 설쳐 빚으신 글자들도 제 보잘것없는 품 안에서 모두 따뜻하게 자라주었노라고요. 왕은 아이처럼 오열하며 온빈의 야윈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피의 군주가 오직 그녀 앞에서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온빈은 떨리는 손으로 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숨결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주상. 세상은 당신의 이름 앞에 무사온 왕이라는 낙인을 찍고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라 비난할지 모르나 제 기억 속의 당신은 여전히 그날 밤 죽 한 그릇에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던 가여운 아이일 뿐입니다. 주상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 고팠던 내 품 안의 여린 아들이지요. 그러니 이제 그난 스스로를 용서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어미가 고단함을 다합니다.
온빈이 마지막 숨을 거두자 그녀가 평생 품었던 유자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찬 바람 속으로 흩어집니다. 13살 노비 소녀로 시작해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이들을 품었던 여인.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복수도 권력도 아닌 남겨진 괴물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리는 어머니의 용서였습니다. 온빈 햇씨. 역사에는 그 이름이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그녀는 조선 왕실이 가장 위태롭던 시절을 사랑과 희생으로 메웠던 보이지 않는 기초석이었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 왕의 길을 비추고 왕비의 슬픔을 안아주었으며 남겨진 아이들을 품은 진정한 조선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궐의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 가장 높은 곳을 비춘 어느 이름 없던 소녀의 위대한 미소를 말입니다.